네, 안녕하십니까. 자두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4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비교적 분위기가 좋았었죠. 하지만 그 분위기는 다시 하루 만에 완전히 소멸하고 다시 분위기가 좀 불안한 상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새 좀 그렇죠. 벌써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 될만 하면 다시 주저앉고, 그러다가 반등하고, 또 그것이 지속되지 못한 채 다시 또 주저앉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가지도 또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횡보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말부터 시장의 이상 징후 등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정 장세가 늘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3월달을 거쳐 4월달 중순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하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했던 것이고, 사실은 3월 중순경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를 조금 더 가진 측면도 있었죠. 그렇게 됐을 때 종합지수 어찌됐든 그 기간 동안에는 3,000 내지 3,15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 내에 있을 것이다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1월 달에 당시 예견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은 아닌지 약간 현재 걱정되는 측면이 있죠. 한 3월 중순, 4월, 3월 달을 넘어서 4월 중순까지 이런 식으로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현재 맥없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 약간은 신경 쓰이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식의 힘이 없는 맥 빠지는 장세,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 진앙지는 역시 미국,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간밤에 미국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 10년 물짜리 장기 국채 금리가 1.5% 정도 수준까지 다시 수직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큰 부담이 됐다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사실 그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 넘어 1개월 보름 정도 나오고 있는 사실은 달고 달한 악재입니다. 해서 미국 증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또 그 해법,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런 것도 제시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조만간 이러한 질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조정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또 여기저기서 현재 좀 경계론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넘어서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버블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각에서는 또 그 자산 버블이 너무 심해서 큰 문제, 대붕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까지 있는 형편이어서 조금은 신경 쓰이죠. 약간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도로 심각한 것은 전혀 아니죠. 현재 그 문제는 오늘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금리 문제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금리 문제가 일각에서는 현재 인플레 문제와 연결시켜서 결국에는 미국 정책 당국에서 테이퍼, 긴축을 한다는 것이죠. 또 긴축을 했을 때 시장은 자산 가격이 높은 만큼 발작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쪽 용어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죠. 2015년, 2016년 그 당시에도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시장의 발목을 붙잡은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텐트럼, 발작, 부작용, 즉 대조정이죠. 그런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계론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정도로 큰 조정을 좀 받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의 시각과 또 그에 맞는 우리의 전략도 약간은 바꿀 필요가 있겠죠. 과연
그런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요약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파악해 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결론상만 말씀을 드리면 다소 그렇게 판단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3월 중순경 3월 16일, 17일 날 FOMC 미국 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뭔가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에 다소 현재 시장이 반전되는 그 시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큰 문제 없다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1 플러스 4의 포트폴리오 골격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해봐야 큰 소용이 없고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조정을 받을 때는 필연적으로 그 어떤 종목이라도 그 조정의 피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조정을 겪어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 경험상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를 맞더라도 한 곳에서 맞아야 그 데미지가 작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복구될 때 아주 정상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더 다른 종목 평균적인 복구보다도 더 훌륭하게 잘 복구가 된다는 그런 것이죠. 매를 맞더라도 한 곳에서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하다 보면 원본까지 다 날리게 되는 최악의 불상사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금리 얘기 시장도 그런데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금리 얘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판단력과 그에 따른 자신감을 갖고 그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래도 25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간밤에 미국 증시 또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전통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지수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별반 큰 데미지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며 간밤 금리 문제가 불거진 상태 하에서도 불과 0.39%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죠. 나스닥이 문제입니다. 나스닥이 2.7%를 급락을 했고요. 또 그 흐름과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 반도체도 큰 통으로 내려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나 추가적으로 폭락을 해서 우리 증시에 상당히 부담을 준 바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밑에 나와 있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또 1.4포인트 한때 근처로까지 어느 정도 하향 안정된 줄 알았더니 갑작스럽게 1.498 이 정도면 거의 10 베이스 포인트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런 정도 올라갔으면 아주 큰 폭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좀 불안한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은 그전에도 몇 번 나왔기에 이것이 새삼스럽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급등폭은 아니었을 텐데, 문제가 되는 것은 폭도 폭이지만 ECB, 유럽이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상한 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금리 조절을 위해서, 당국이 일부러 시장 개입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닌데요. 그 전에 워낙에 한번 현재 다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물론 일종의 학습 효과죠. 그런 것 때문인지 자 미국 시장 참가자들이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크게 휘둘렸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낙폭이 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최근 중국에서 중국 양회 오늘 개막이 됐죠.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에서 양회인데요. 자, 양회를 즈음해서 중국 당국 책임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지금 특히 미국의 자산 버블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죠.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정책 책임자 입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건데요. 그럴 것이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 총부채, 총부채와 국가부채 약간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총부채하는 얘기는 국가부채, 즉 정부부채에다가 기업부채, 또 민간부채, 즉 가계부채죠. 이 세 개의 영역을 합한 부채가 됩니다. 총부채 비율이 GDP 대비 270%나 된다. 중국을 나쁘게 얘기할 땐 이렇게 딱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270, 사실은 정부 부채 규모는 약 80% 정도 수준인데 결코 낮은 것은 아니지만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총부채 비중 270%는 아주 높은 것은 아닌데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최근 1년 새 그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1년 새 25%포인트, 거의 10%입니다. 10%. 그 비율이 올라갔다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다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부채는 더 심각하죠. 따지고 보면 여기서 더 크게 이 문제가 거론돼야 되는데 일본의 총부채 문제는 크게 거론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정부 부채만 따지면 정부 부채 266%다. 어마어마하죠. 현재 지금 미국이 1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크다라고 했던 이탈리아 정도가 160% 정도 되는데 일본의 정부 부채, 총 국가 부채로 봤을 때는 400% 정도 되고 정부 부채만 따진다면 266%인데 이거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통제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그런 높은 수준인데 정작 일본의 무지막지하게 높은 정부 부채 비율과 관련돼서는 크게 지적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뭔가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국 양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볼 것은 경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가 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2060년, 중국은 멀리도 봅니다. 2060년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은 어느 정도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된 바 없죠. 이번에 제시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 정책이 미치는 각각의 한때 분야 및과 관련된 어떤 예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겠죠. 거기 가장 대표적인 수혜 대상 분야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이나 어떤 전기차 배터리나 뭐 이런 풍력이나 이런 쪽이 되겠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분야 및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미래가 결코 나쁘지 않죠. 지금 당장은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그 조정받고 있는 국면을 이겨내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이겨낼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중국뿐만 아니죠. 미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힘을 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역머니 무브, 즉 그 전에, 즉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금시장에서는 현재 은행에서 예금 쪽에서 증시 쪽으로 돈이 이동되는 현재 그레이트 머니 무브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바 있었죠. 한 가계 자산 구성의 대변화 내지 대전환과 관련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최근 들어 시장이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신용 대출도 현재 줄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거꾸로 은행에 특히 유급을 예금이 최근 한 달 동안 28조 원이나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거꾸로 역에 많이 부부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추세적으로 보면 역시 자금 구성의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고객 예탁금이 최근 10조, 한 달 동안 10조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60조가 넘은 6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은 평년도의 거의 2배 반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쪽으로 계속 돈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정도 규모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잠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WTI가 그런 와중에서도 2.19%, 실제로는 경기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뭐 날씨 영향도 좀 있겠지만 일단 원유가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계속 상승 추세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 원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뭐 수출이나 기타 그 수출과 관련된 각종의 제품의 단가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석유화학 자본재 쪽입니다. 자본재 쪽에 실적이 나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철강도 있고 뭐 조선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화학 쪽입니다. 화학 쪽의 실적이 결코 나쁘지가 않다 하는 건데 실적은 좋은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렇게 지수가 또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왔을 뿐이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크게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약간 경계를 해야 됩니다만 전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XY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현재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약간 올랐죠. 0.2% 정도인데 이 정도는 흐름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변동폭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0.97 만약에 92 이상 올라간다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나 있는 상태이고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입니다. 4원 80점 올라서 1125원. 약간 신경 쓰일 정도의 급등세인데요. 하지만 치명적인 그런 정도 수준의 급등세는 아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1분 차트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갔죠.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되고, 특히 제가 그어놓은 수평선 2개 중에 위에 있는 선 1150원입니다. 달러당 115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면 그러면 문제 소지가 있다 하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이 나오겠는 것이고 오늘 반등폭이 아주 큰 것도 또한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나쁜 그런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점은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전에 시장 주변 증시를 보게 되면, 자, 나스닥 선물, 또 일본 증시, 또 중국 증시 할 것 없이, 현재 모두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특히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2% 넘게 하락을 해서, 자, 우리 증시에 상당히 부담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나스닥 선물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죠. 이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전형적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는 일반 개인들이 떠받치고 또 그 위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뭐 대규모로 매도를 한다는 건데 그런 것이 거의 정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규모가 상당히 크죠. 오늘 일반 개인들이 2조 넘게 순매수하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합계해서 각각 9천억 또 1조 3천억 정도를 순매도 했다는 건데 외국인 매도 규모가 크긴 크지만 2월 26일 날 2조 8천억을 매도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오늘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안 좋았고 또 이와 관련돼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8,700억 원에 쏟아져 나갔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외국인 매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매도, 대부분 기계적인 매도였다는 점에서 역시 규모는 크긴 크지만 그래서 부담은 되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기관들도 금융투자 위주,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매수해서 그것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던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금융투자가 대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잽싸게 행동하는 그들의 습성상 일시에 매물이 몰렸을 뿐 추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 쪽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현재 기관들 대부분 매도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다소 좀 불리하다는 정도, 그 정도의 단기적인 의미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기금이 문제죠. 오늘까지 45 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도. 자, 최근 작년 12월 24일 이후 어제까지 약 13조 원 정도, 13조 더 매도, 16조 원 정도를 매도했다는 건데요. 16조를 매도했다 하더라도 13조 정도 매도했군요. 13조 정도는 매도를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가 작게는 16조 내지 많게는 24조 원 정도 추산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처럼 현재 월 평균 5조, 6조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봐야 한 2조 정도로 제한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역시 이 문제도 현재 약간은 현재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치명적으로 부담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승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뭐 그 정도로까지 현재 상황은 안 좋긴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각한 정도로까지 문제가 현재 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주된 문제, 이제 금리 상승 문제인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금리 상승 위험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건데요. 기본적인 개념,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정 범위, 즉 미국의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었을 때 당시, 즉 팬데믹이 있기 전 2년 전이 되겠죠. 2년 전 미국의 금리 수준은 대략 2.5% 정도 장기 국채금리입니다. 2.5% 그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한 2% 정도 내지 2%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랬던 건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미국 금리가 더 낮고 우리 증시,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죠. 그 얘기는 거꾸로 생각한다면 팬데믹 때문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고 또 현재 금리를 낮추고 하는 바람에 그 비정상적으로 금리가 너무 낮아진 것, 그게 문제일 뿐이지 원래 2%대의 금리는 매우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정 범위, 약간 낮춰서 본다 하더라도 2.0 내지 2.5% 정도 수준까지의 금리 수준은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금리 수준이고 실제로도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네요. 2.1% 정도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다 하는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를 부여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최근에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아직까지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테이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경기가 회복이 되면 자금을 더 많이 수요를 하죠.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조달하고자 회사채든 나라든 국채,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는 싸게 발행을 해야 그래야 자금이 조달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좀 높게 발행이 되죠. 금리가 높게 발행이 되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는 것 또는 지금과 같이 너무 단기간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 등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그 금리 상승 기간 및 상승폭은 그렇게 데미지가 큰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어떤 골격을 와해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인플레, 물가죠. 물가와의 상관관계도 그렇게 직선적이고 단선적이며 또 비례관계도 또한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즉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현재 물가가 따라 올라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금리가 올라갈 때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숱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단선적인 상관관계가 일정치 않고 또 시차도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을 동일시하는 것은 현재 지금 있을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인 물가 수준도 체감되는 공물가, 즉 먹거리 물가 정도, 실물가는 약간 올라가서 체감되는 물가는 높긴 하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1.4% 정도면 미국이 근본적으로 목표하는 2% 물가, 적정 물가 수준이 2% 정도 돼야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낮은 게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물가 문제는 또 그 전에 근본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배경, 1, 2, 3, 4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물가는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에서 이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책 환경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정책 때문에 여기저기서 현재 과잉 유동성 또 그거 관련된 현재 자산 거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테이퍼, 즉 긴축을 한다, 돈을 걷어들인다는 것이죠. 그 테이퍼를 하게 되면 텐트럼, 발작 현상이 나오는데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것이 이쪽 용어로 쓰인다는 것인데 테이퍼 텐트럼 하니까 굉장히 큰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경기 회복세는 분명하고요. 그 아직까지 테이퍼를 할 정도로 테이퍼는 경기가 과열됐을 때, 또 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을 때 보통 단행하는 정책입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죠.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것을 걱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 문제, 근본적인 인플레 문제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점은 그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2004년도에서 2006년도 그 당시 현재 그 미 연준 의장은 그린스펀이었었고요. 그 사람이 2004년 1월달부터 2006년도 2월달까지인데요. 17차례 연속 매 FOMC가 열릴 때마다 0.25%포인트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금리가 1.0에서 5.25% 수준까지 수직 상승을 했다는 것,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인정을 해서 그 당시는 처음에는 잘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문제가 생긴 것은 1년 후에 발생이 됐죠. 2007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무기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대실패였다는 거죠. 학계에서는 그린스펀의 실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수 정도가 아니라 이건 대실패죠. 그래서 그런 쓰라린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2015년도 당시 제니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이 당시 미 연준 의장으로 있었을 때 그 당시에 테이퍼 긴축은 상당히 완만하게 했죠. 시장에 미리 예고를 하고 어느 정도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내성을 구축한 후에 상당히 천천히 약 3, 4년에 걸쳐서 0.0% 있었던 금리 수준을 2.25%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올리는 그런 정도의 현재 단계적이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 방법조차 너무 빠르다라고 지적했던 이가 지금 현재 미 연준 의장으로 앉아있는 제롬 파월, 당시 미 연준의 이사였습니다. 미 연준 이사의 임기는 14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연준 이사에서 제롬 파월이 그것을 반대했었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장이었던 제니 옐런 의장이 현재 그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상당히 완만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약간 부작용이 있었다 하는 지적을 부분적으로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경험을 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얼마나 신중할지는 너무나도 뻔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양쪽 완화 등을 통해서 금리는 어느 정도 그렇게 인상하면서 조금 올렸지만 그 당시에 풀렸던 유동성, 채권 매입을 통해서 풀린 유동성이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중 회수가 된 테이프를 통해서 회수가 된 자금 규모는 5천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5천억 달러는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략 3.5조 달러 내지
4조 달러 수준은 회수되지 않은 채 그 초과 유동성으로 시중에 남아 있었던 터였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매우 신중했고, 또 어느 정도는 일부러 초과 유동성을 이렇게 방치한 측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로 봤을 때 그 당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닛 옐런, 그 당시 양쪽 완화, 또 현재 그와 관련된 테이프도 상당히 완만하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닛 옐런 당시 의장이 현재 재무부 장관이고요. 또 제롬 파월 당시 아주 강력한, 현재 17명 연준 위원 중 가장 강력한 비둘기파입니다. 그 사람이 현재 의장으로 있고, 그 의장이 현재 뉴욕 총재 존 윌리엄스, 이 사람도 강성 비둘기파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총, 이 사람도 상당히 입이 센 사람이죠. 아마 실력으로 따지면 3위 정도 됩니다. 1, 2, 3가 전부 다 아주 강력한 비둘기파. 그리고 전체 17명 중 지금 캔자스시티의 에스더 조지 연준 총재, 이 사람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만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거기다 비둘기파, 완화책, 팽창책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비연준이 뭐 테이퍼런커녕 그 근처에도 갈 생각조차 안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IMF 총재였던 라가르드 총재가 지금 ECB 총재로 자리를 바꿨죠. 그래서 ECB에서도 이 사람도 완화책을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뭐 현재 뭡니까 시장 개입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ECB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ECB 수장인 라가르드가 완화책을 주장하는 사람이므로 이와 관련돼서 미국이 현재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금리 상승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도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면하고 있는 금리 상승과 관련된 위험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그 위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위험이냐 아니냐, 가시성 문제를 보면 됩니다. 가시성 충분히 관찰 가능하죠. 관찰 가능하고 그 위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합니다.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2007년도 내지 8년도 당시 우리가 정확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당면했던 이른바 리만과 관련된 파생상품 연관 리스크는 관찰이 불가능했었고요. 또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알 수 있습니다. 가치성이 있고 대응성이 있다는 거. 그 당시에는 그런 위험이 크기가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많은 경험을 현재 했고요. 많은 이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현재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고 또 경험을 통해서 그 효과까지도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리스크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제년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통제 수단을 갖고 있다. 적절한 통제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현재 그 강조했던 주인공이 바로 전 그 제롬 파월 의장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즉 단기 국채를 매각을 하고 매각하면 가치가 그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죠. 단기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는 방식. 장기 국채 매입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니까 양자 간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 간의 금리 차이, 그 스프레드죠.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전체적으로 현재 그 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이면 특히 문제가 되는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니까 현재 문제의 상당 부분이 풀린다는 얘기가 된다는 건데 이것은 2011년도에 단행한 바 있었고 상당한 효과를 낸 바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번 FOMC에서는 이 얘기가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 할 수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이 현재 월간 120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국채를 약 800억 달러, 그리고 MBS 주택저당증권입니다. 를 400억 달러 합계해서 1200억 달러, 연간 14,400억 달러 어치씩 현재 국채 및
현재 채권을 좀 매입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국채 매입 방식을 더 동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동원하지 않고 국채를 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단기국채와 장기국채를 바꿔줌으로써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무기가 있는데, 그죠? 그런 측면. 그리고 자산버블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버블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에 그 자산, 그 버블이 실제 버블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각도의 판단 기준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또, 떤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측면, 저성장 때문이라도 더욱더 구조적으로, 인위적으로 버블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블이 있긴 하지만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버블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게임스탑 같은 그런 데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시장 전체를 다 싸잡아서 그 전에 비해서 PBR이 높고 PER이 높으니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다소 조정을 받고 일부 그런 소리가 나와서 신경은 쓰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정도는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러한 약간 우울한 소리가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빌미 삼아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기본적인 골격은 전혀 훼손 없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관점을 유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소리를 안 하죠. 저부터도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요. 뭐 왔다 갔다 해봐야, 뭐 종목을 얘기해봐야, 어떤 특정한 주제를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약간 현재 그 마음을 굳히면서 마음을 이렇게 달래면서 이겨내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